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박경석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공학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주석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HIV 환자 당사자이자 맞다. 그때 나왔구나. 윤가브리엘님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석님,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가 뭐예요? 전국장애인공학권연대는 이제 지난 10월 3일날 10월 3일날 출범을 하였는데요. 예. 이제 장애인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20년부터 코로나 때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치료받는 것 이외에도 뭐 유동식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보조기기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런 건강권의 의제들을 함께 해결할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나 이런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장애인의 중심이 돼서 건강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당사자들의 조직이다. 그 회원 가입해야 됩니까? 네. 저희는 이제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 전문가들은 월 10,000원 이상. 의사, 뭐 간호사,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 외에는 월 1,000원 이상. 월 1,000원. 네. 예. 월 1,000원이면 뭐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그 정도 낼 수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예. 우리 전달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가 10월 3일날 출범했다고 합니다.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란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억나는 어떤 란들이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중에 유명한 이 대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뭐 명량대첩. 명란대첩이라고 하지, 명란해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유명한 란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료대란. 의료대란. 의료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의료대란 중에 유명한 전투들이 뭐 있을까요? 바로 중생보위에서 얼마 전에 의료급여가 이상하게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투 중에 하나예요. 성명서 얼마 전에 나갔다며요. 네. 우리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안 알아보기. 이게 명란해전급이에요. 의료대란 중에. 지난 7월 25일이죠. 이 중생보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정률제가 발표됐대요.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까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회의입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8월 1일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기존의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거를 17년 동안 변화 없던 정책을 17년 만에 정률제로 바꾸겠다. 즉 내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매겨서 돈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겠죠. 네. 그들에게 주고 있는 국가의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생계급여, 또 교육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바로 그 의료급여에서 정률제를 도입했다. 17년 만에.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부를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냈던 거는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그동안 의료 수급자들이 너무 값싸게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돈을 냈으니까 너무 많이 의료 이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떼쓰면서 병원에 간다. 이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를 쓰는구나. 그래서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률제로 개편한 내용들은 뭡니까? 기존에 이제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네.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2,000원을 냈었는데요. 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타오면 500원만 내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개편이 되면은 의원에 가면 내 의료비의 4% 비율제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6%,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8%, 약제비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로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비용이 많이 높으면 1,500원 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냈던 걸 갖다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비율이 높아지니까 많이 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은 의료 수급자들이 네네. 의료 이용을 많이 하냐? 네네. 요거에 대해서 네. 이제 정부는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이상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의료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네. 이제 병원을 다니는 환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다니고 진료비도 그 정도 더 나오는 것 같다. 라는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건강보험에 혜택 받거든요. 아, 네. 예. 의료급여가 아직 못 됐어요. 그래서 의료급여를 이제 받지 못하고 저는 건강보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과 장애인인데 의료급여 받는 사람 차이에 저에 비해서는 3배나 더 필요 없는데 병원을 많이 간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잘못됐나요? 요번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그거 다뤄졌나요? 네, 이제 김선민 의원하고 서미화 의원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선민 의원이 질문을 했었던 것은 네. 아니 너네가 그렇게 의료 수급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상위 1%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 수급자의 상위 1%만이 월에 한 25회 정도, 하위 20-30%는 월에 한 번도 못 가더라. 상위 1%의 문제를 마치 150만 명 의료수급자 전체가 뭔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의료 이용을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선민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많이 의료 이용을 하는 건 환자를 통제할 일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M1 의료수급자들을 잡고 있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서미화 의원님은 의료 정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료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생보이라는 회의체 자체가 애초에 회의록도 비공개, 속기록도 비공개, 당사자 참여 배제. 그렇죠. 위원도 누군지 모르고. 전문가들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 그리고 서미화 의원이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는 저희 장애계, 빈곤 이런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의료 수급자분들을 직접 사례를 조사해요. 네네. 그래서 16명을 조사하는데 요번에 정률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의료비를 얼마나 증가하는지 살펴봤더니 자기 부담이 총 그러면 2.4배의 의료비를 내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게 갑자기 도입되면 부담이 확 커지니까 반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걸 2배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하는 거는 월 6,000원씩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한 달에 6,000원. 네. 그러면은 네가 의료비 부담금을 6,000원 이상 내면 그만큼만 내고 6,000원보다 낮게 내면은 그거는 다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건강생활 유지비도 나중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후에 의료비를 낸 것 중에 월 6,000원 이상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고 6,000원을 넘으면 그만큼만 내. 6,000원보다 덜 썼으면 오히려 그 6,000원에서 뺀 만큼 현금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수급자들한테 주고 있는 바우처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주겠다. 12,000원.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러면 실제로 부담금은 당장 줄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16명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에는 그렇게 2배를 늘리더라도 이제 총 6명 정도는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더라. 자기 부담. 그래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진 않더라. 12,000원을 월 올려주더라도 네. 자기 부담이 발생하더라. 네. 그리고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재정에 대한 감축 기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나중에 이거 처음에 올릴 때만 12,000원을 올려주고 다음에 톡톡톡톡 깎아먹는다. 떨어뜨리겠죠. 왜 그런 정책을 자꾸 추진할까요? 사실 요거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료 대란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의 큰 난이죠. 의료 대란이 계속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데 쓰는 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 비용의 대부분은 이제 민간 병원의 손실을 메꿔주는 비용입니다. 사실 의료 공급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 혹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맨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 뭐 돈이 없다 하는데 그 원인을 사실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 보험들이 이제 이런 의료 수급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재정이 파탄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낙인과 혐오를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료급여에 대한 공격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된 공격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시민 장관도 이런 방식의 어떤 의료급여에 대한 통제들 이런 공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과 연장선의 문제는 아닌가요? 연장선의 문제입니다. 의료급여가 그동안은 무상이었거든요. 네네네. 자기 부담금이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생기게 된 게 2007년도에 유시민 장관이 그때도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많이 반대했었고 이제 17년 후에 또 윤석열이가 또 힘내가지고 또 한 방 또 날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과 비슷한 제도들이 또 있었거든요. 장애 쪽.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활동지원 서비스의 자부담 정책이죠. 그때 우리는 자부담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때 초기에 활동지원 서비스의 자부담을 10%로 했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10%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4만 원, 10만 원 이렇게 상한제를 뒀어요. 그런데 4만 원이었다 갑자기 이명박 때 1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때는 정률제로 바뀌어서 10%. 너무 똑같은 흐름들이 흐름들이죠. 나태한 자들이요. 너무 나태하게 살지 말고 네 자부담 내라. 이런 논리로 시작해서 의료급여에서도 마침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계약됐다. 근데 대책이 뭐 있어요? 어떻게 윤석열이 막갑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대책을 하나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궁금합니다. 탄핵시키는 거. 탄핵.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제 10월달에 초에 기자회견을 한번 진행했었고, 네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의 대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의 대회를 마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과라고 하는 과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보고 만나자고 해요. 기초생활보장과가요. 네. 이야, 그래도 만나자고 하니까 좋다. 근데 만나면 우리는 분명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 날에 시민사회와 잘 협의했으니 이제 이거를 고시를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적어도 공개 면담이어야 된다. 네네. 공개 면담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일단은 요 정률제를 요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완해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인식은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했던 거는 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건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 철회할 생각은 없다. 그럼 도입의 목적이 뭡니까?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료의 문제를 가난한 이들에게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낸 논문들을 보면 항상 비합리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비합리적 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사실 뭐 눈이 아프면 안과에도 가고 뭐 어디가 통증이 있으면 재활약과에도 가고 되게 다양한 곳을 동시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빈도의 의료 이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이 비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역으로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때 지금 뭐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지만은 몇 가지 급여는 체계됐죠.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도 일정 정도 이제 좀 변화되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것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걸고 일부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마치 큰 전쟁 났냐. 그렇죠. 굉장히 부풀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 공격하는 방식으로서의 제도 개편이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은 용산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명태해전이라고 해요. 명태해전이요? 네, 명란해전이 아니라 명태해전. 중요한 거는 이러한 투쟁이 그러한 이 문제에 비해서 묻힌다는 겁니다. 물론 그 투쟁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전국장애인 건강공연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빡세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의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국장애인 건강권 연대 목소리가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의료 수급자들 혹은 이 환자들이 제대로 조직되어서 싸워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저희 전국장애인 건강권 연대가 할 일이다. 아, 그래요? 요새 전국장애인 건강공연대가 굉장히 기대되는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병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네.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이 꼴찌래요. 그렇죠. 그게 아주 악명 높죠, 서울대병원이. 그러니까요. 노력도 안 해와서 지난 5년간 100억 이상을 부담했던 악명 높은 병원인데요. 네네. 그 병원에 키오스크로 모든 게 다 대체되면서 접수 인력마저 없어졌어요. 원래 있었는데 없애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접수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력들을 줄여나가고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편하게 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하라 그리고 장애인 의료접근권 해소하라 라는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지난 10월 22일 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병원정과 면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병원장님께서는 저희 의견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하시고는 혹시 그럼 언제부터 논의하시나요? 했을 때는 그건 말해줄 수가 없다. 우리가 진행되는 대로 공유해주겠다. 라는 이제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일 아침 오전 8시 이제 출근길 선전전 이후에 서울대병원 앞에서 네네. 이제 선전전을 매일 아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 만나거나 어떤 우리의 요구를 설명하면 우리 보고 나쁜 말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도둑놈처럼 생겨도. 그래도 우리의 요구는 굉장히 타당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금 급진적이다라고 하면 예산의 문제여서
비용이 클 때는 야 천천히 가자고 하죠. 네. 그놈의 천천히는 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하여튼 뭐 이런 굉장히 우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똑같아. 이제 정률제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제 난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항상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괜히 보건의료 관련돼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저 국회와 정부가 진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거 말고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장애인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큰 것도 사실이죠. 네네. 근데 건강 상태는 항상 안 좋아요. 그렇죠.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아니, 정부 말대로 그렇게 많이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네. 왜 건강 상태는 더 안 좋냐 그러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되기 시작한 게 네. 장애인 건강 주치의죠. 주치의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을 막 이곳저곳 막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 등록해서 그 사람이 포괄적으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봐주는 것이 주치의 제도인데 지금 대체 몇 년째인지 계속 시범 사업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여전히 장애인의 0.2%만 참여하고 있죠. 이런 주치의 제도를 사실 똑바로 바로 살리고 이 공공성을 다시 복구시키는 게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이런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박주석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 활동가 반짝반짝 의료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부를 테니까 꼭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전장현과 달보기 전장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